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4일이에요, 이 대표님. 네.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에 산타 선물 기다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간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산타 선물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그럼요. 연말 되면 그래도 가족들끼리 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편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있죠. 연말 그렇죠. 연시에. 있죠. 꼭 네. 챙겨야 될 분들. 네. 혹시 그럴 때 네. 김영란법 좀 신경 쓰이세요? 아무래도 뭔가 선물을 해야 되는 이럴 때. 그럼요. 신경이 쓰이죠. 혹시나 받는 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저 역시 네. 받을 때 확인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김영란법 대상이냐 아니냐. 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여론조사기관 사장은 아닙니다. 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네. 지난 추석엔 어떠셨어요? 좀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그럼요. 저는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신경이 쓰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받는 입장에서도 이제 물어보지 않는 분들은 네. 그 무게감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죠. 선물을 받을 때 옛날에 무거운데 좀 많이 가벼워진 느낌. 자, 여러분. 권익위에서요. 지금 김영란법 개정을 저울질하고 있죠. 일단 1차 표결은 부결됐습니다. 뭐였냐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상한선을 올리자. 요거 가지고 표결 붙였는데 부결됐고요. 그러자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똑같은 걸 다시 올릴 수는 없게 되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뭐냐면 농축수산물 10만 원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줄이겠다. 요런 안. 요 안을 가지고 12월 11일에 표결에 붙입니다. 두 번째 표결입니다. 저희 이 대표님 네. 금요일에 요거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어요. 네. 찬반 토론을 한 후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현안 유지 쪽이 좀 많았습니다. 네. 경조사비도 건드리지 말고 농축수산물도 건드리지 말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리얼미터에 여쭌 네. 거예요. 국민 여론 조금 더 폭넓게 조사해보자. 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12월 1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2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06명이 응답했습니다. 5.4% 응답률이었고요.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결된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사비 한도액 3만 원과 선물비 5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만 허용하되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정해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인데요. 예.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보셔야 될 것이 그냥 농축수산물만이 아니라 농축수산물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네. 잘 모르겠어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3.3%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27.5%로 대략 2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한다. 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가 63.6%. 네. 반대한다가 27.5%로 나타났는데요. 27.5%.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찬성하는 편 41, 매우 찬성 22.3%, 예, 합쳐서 예. 63.3이었고요. 반대는 반대하는 편이 13.9, 매우 반대가 13.6, 합쳐서 27.5%, 2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청취자 문자만으로 봤을 때 여론하고는 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 정족수 1명이 부족해서 이제 부결이 된 이후에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양새가 좋지 않게 부결이 됐다. 권익위원장이 그때 국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예. 이 1명이 부족해서 이제 전원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가 내년 설 연휴 이전에 김영란법을 손질해서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좀 관심을 이제 갖게 됐다. 근데 정책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로 좀 전환되는 이슈로. 과정. 네, 그래서 현 여권 지지층에서 관심을 갖고
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면까지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면 실제로 그래요. 대통령 지지층,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찬성이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68.3%로 예.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이 62.1%,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그보다 낮은 59.7%가 찬성을 했고요. 바른정당 58.3%.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의 입장 관련 보도 그리고 예. 사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탁 금지법 관련한 연구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보도도 막 또 몇 달 만에 다시 나오면서 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좀 우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인다는 점을 저희가 질문 과정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 기준이 강화된 측면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화로 보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현안보다 더 강화된 거 아니야? 경조사비가 5만 원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 1차 개정안보다는 2차 개정안이 강화된 측면이 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지난번 조사보다는 많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63.3%가 개정 찬성, 27.5%가 반대. 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직업별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요. 예. 농림축산업 종사자들은 무려 80.9%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도 71.4%가 찬성을 해서 실제 이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이 농림축산업 종사자들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그동안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저도 고통을 많이 호소해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찬성 쪽으로 많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예,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 조사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대통령 지지도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소폭 하락한 7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추이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추이 70.3, 70.1, 71.6, 73을 지난주에 찍었고 71.5로 다시 떨어진 이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주초 중반까지 김관진, 임관빈 구속 적부심 석방 이후에 보수층이 일부 이탈한 측면이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주 중반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 같았으면 더 떨어질 텐데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일간으로 보면 긍정평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니 미사일 발사하면 이게 안보 문제고 안보 이슈 터지면 늘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기 마련이었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2분 만에 첫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전 징후를 포착해서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 대응을 잘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됐단 말씀이에요. 예, 한미 정상간 통화도 두 차례나 이루어졌죠. 그렇죠. 관련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전반적으로 이게 어쨌든 조금 떨어진 이유는 그러면은 구속 적부심 석방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또 문 대통령 내란죄 형사 고발 주장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보수층이 주 초까지는 조금 결집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주 중후반 들어가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그다음에 또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금 사적 유용 보도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주 후반에는 상승을 했는데 주간 집계 전체로는 1.5% 하락한 71.5%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0.2%포인트 오른 52%, 자유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17.6%, 바른정당이 0.3%포인트 빠진 5.2%, 정의당이 1%포인트 빠진 5.1%, 국민의당이 0.1%포인트 오른 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빠졌었는데 이번 주에 회복한 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설명했던 부분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요. 주초에는
김관진, 임관빈 구속 적부심 석방 관련된 소식. 예.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예. 이런 안보 이슈에는 한국당이 지지율이 항상 올라가는데요. 주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원 전 원장들의 자금 사적 유용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예. 주반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인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까지 네.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5,5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9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5%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들께서요. 조금 전에 저희가 상벌점제 가지고 뜨겁게 얘기하고 문자가 지금 상당히 저 학부모입니다. 학생입니다. 교사입니다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한 분께서 이거 한번 여론에서 돌려달라. 상벌점제 폐지냐 유지냐.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죠. 이거는 이제 또 우리 둘째 아들이 직접 이해 당사자였기 때문에 예.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하나 더는 뭐냐면요. 그 노키즈존 있잖아요. 네. 노키즈존이 또다시 요즘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스키즈존이라는 게 또 생겼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좀 돌려달라. 주문이 그게 많이 맞습니다. 숙제 가득 안고 가시네요. 이택스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K-팝 선율이 신나네요. 저희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K-팝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 예,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훨씬 나이가 어리시니까. 이게 이상한 게요. 케이팝은 예. 보통 남자 아이돌들이 유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케이팝으로 분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여자 아이돌도 많아요.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규모가 예. 시장 규모가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제가 아는 바는 2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아는 여성 아이돌들은 예. 케이팝의 분류로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러면 누구? 여성 아이돌은 누구 팬? 저는 다 좋아합니다. 레드벨벳 좋아하고요. 다 좋아하는 한 분과 특별히 잘 모르겠는 한 분이 함께하는 뉴스닥 두 패널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청취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이석화님은 노동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한탕주의에 빠져드는 이런 세태에 걱정하셨고 3292님 도박보다 더 무서운 판 같네요. 이걸 그냥 놔둬야 될까? 투자 말이 좋아 투자지 사람 잡는 것 같다 하셨어요. 반면에 5464님은 이거 뜬구름 잡는 가상화폐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암호화 화폐라는 용어가 맞고요. 건전하게 발전시키면 좋은 취지인 건데 좋은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기처럼 흘러가고 있는 판을 걱정하신 분도 계시고요. 최철규님 과거 네덜란드 튤립 돌풍, 튤립 거품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역시 걱정. 장정환님은 정부 개입 반대하셨어요. 들어보니 도박 같은데 정부가 왜 개입을 해야 하나요? 나중에 이분 표현 그대로 쓰자면 홀딱 다 날리고 정부의 책임 돌리고 피해 보상해달라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규제를 놓고도 찬반이 좀 엇갈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정부도 그걸 놓고 지금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TF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금감원 피해자 인터뷰 듣고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한숨 쉬셨어요. 9965님. 그동안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셨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오늘 그 소송 건다는 것 승소하시기 바란다. 이런 응원 문자들 고맙습니다. 자,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 들어가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세민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예산안 통과됐잖아요. 네. 아동수당, 기초연금, 군인 월급 인상 두 분은 어디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예비군 수당이 좀 많이 올랐으면 제가 좀 적용받을 것도 있는데 예비군 수당 문제는 크게 주제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없어요. 네. 해당사항. 저도 아무 해당 아무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지만 지금 청취자들의 관심 또 네티즌들의 관심 보면 좀 실검 보면은요. 아동수당이 1위.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최저임금, 군인 월급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밤새도록 올랐을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어제 예산안 협상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어쨌든 이
지키지 못했죠. 12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예. 그 법정 시한을 못 지켰다는 면에 있어서는 뭐 모든 정치인이 다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다만 이제 그 협상 과정을 보면은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상한가가 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당은 상한가가 됐는데 그 당의 대표는 하한가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느낌이었는데. 아까 행간에서 지적했어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의당이 챙길 걸 싹 다 챙겼어요. 호남 예. 그 무한공항을 경유하는 KTX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분들을 다 챙겨갔는데 예. 자유한국당은 거의 뭐 패싱 수준이잖아요. 한국당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못 챙겨가. 그 원래 이 전략이 그런 예.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은 예. 그 두 요구를 다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협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협상은 양자 협상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예. 땡기기가 수월하고. 캐스팅 보트 주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은 초조해지고 밀려날 수 다급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발표문을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 정우택 원내대표의 얼굴이 굉장히 이그러져 있죠. 맞아요. 그리고 예.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주 밝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의원 빼가기 할 때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면 교섭단체가 4개면은요 2대2 구도가 나올 수 있어요. 교섭단체 협상할 때.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석수는 둘이 합쳐서 똑같은데 교섭단체 수가 2에서 하나로 줄었어요. 예. 고깃집에 4명 앉아 있는 거랑 3명 앉아 있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런 국면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엔 예산안이다 보니까 과반을 넘기면 된다는 그런 수치적 그 압박이 있었던 거지만은 예. 법안 처리는 180석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한국당이 존재감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앞으로 있는 여러 정치 일정 중에서 지금과 같이 자유한국당이 고립주의를 택했을 때 꼭 180석 그 문제라고 해가지고도 쉽게 이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의원들 중에서 지금 검찰 수사 받는 사람이 좀 있어요. 있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떻게 수사받다가 잘못돼가지고 실제 국회 출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 뭐 구속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당장 오늘 최경환 의원이 검찰 출두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실제로 한 110석 미만 정도로까지 이제 간다고 하면은 예. 이건 뭐 국회에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20을 지켜야지만이 180석 저지선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 오늘 저 의원총회에 가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합의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데 항의가 거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법 없는 거죠. 그렇죠. 어제 이미 거셌고요. 어제도 거셌고. 그래서 오늘 뭐 다시 한다는데 예. 뭐 더 거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 이미 상황. 표결에 들어가면은 뭐 변수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상한가 하한가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상한가 국민의당 하한가 자유한국당 같은 느낌인데 보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누구 골라오셨어요? 예,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청와대 청원 코너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뽑았습니다. 상한가로 네. 우선 청와대 청원 코너 정확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국민청원 게시판 이걸 상한가로 그렇죠. 왜입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모든 것들은 이 코너에 지금 청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낙태죄 폐지 청원이 있었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두순 석방이 곧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석방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죠. 청원. 그다음에 술 먹고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좀 감형해 주는 것을 주치 감형이라는데 이제도 안 된다는 청원 들어와 있고 예. 최근에 이제 굉장히 떠올랐던 그 권역 외상센터 지원 청원 있었죠. 지원 청원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뭔가면 아까 제가 아이돌 그룹 잘 모르는데 실제 잘 몰라요. 근데 이 엑소라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팬들이 예. 어느 시상식에서 이 굉장히 이 그룹이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 상을 별로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상식 자체 없애라는 청원도 와 있고. 마마 시상식이라고 예. 젊은 층들은 알 거예요. 이거 근데 심지어 한국에서 하지도 않아요, 이거. 그 시상식 없애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로. 이거 한국이 아니라 청와대. 뭐 홍콩에서 하고 이런 행사인데 이걸 네. 없애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그 우리 탤런트였던 박수진 씨 결혼해서 아기 낳았는데. 배용준 씨 부인. 예. 네. 그 또 이제 뭐 특별한 혜택이 있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또 병원 그 특혜 받았는지 조사해 주세요. 조사해달라는 청원도 청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관심 사항이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청원이 다 올라오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런 그러나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이것도 청와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거는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 또 어떤 거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도 있는데 그건 청와대 몫은 아니죠. 또 설사 행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또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가 장을 마련해 준 게 훌륭한 일이고 예. 또 소통의 장. 그렇죠. 얘기할 그리고 수 있는 장.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은 그런 국민들 그 제기했던 사람들이 아 나에게도 어떤 관심이 있고 국가가 응답하구나 네. 하는 이런 걸로서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능이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답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거든요. 5만 7천 개 이상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는 국회를 해산시켜 주세요. 이런 청원도 올라와. 그러니까 별의별 청원이 다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소통 창구로서 이게 역할을 하려면요. 예. 결국에는 안 되는 걸 왜 안 된다는지 국민에게 납득시킬 정도의 권위가 되면 이게 소통 창구가 됩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SNS로 소통한 정치인들도 그렇지만은 보면은 한 10개 글이 올라오면요. 자기가 답하기 좋은 거 한 3개만 답하면은 보통 소통 잘하는 정치인 소리 들었어요, 지금까지. 아. 나머지 7개는 그냥 곤란하거나 하면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무시하는 무시하고.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보면 청원 올라온 것들 중에 보면은 예. 물론 이제 20만 개 도달한 것들도 살펴봐야겠지만은 한 달에 20만 개가 넘어가면 답을 무조건 하게 돼 근데 있습니다. 상당한 수가 예를 들어 올린 것들, 예를 들어 동성혼에 관해 가지고 예. 청와대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답변 안 하고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지금 당장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답변하면서 낙태죄 관련해 가지고 그 가톨릭에서 교황의 입장을 잘못 이제 인용했다가 항의를 했죠. 사과했잖아요, 가톨릭이. 사실상. 예. 그러니까 가톨릭 찾아가지고 사과하고 이런 것처럼. 예. 이게 상당히 곤란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왜 교황 말을 인용했겠습니까? 본인들의 논리로 풀 수 없으니까 교황 말을 인용해가지고 어쨌든 대답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인용해가지고 교황께 아주 이제 뭐 좀 불경스러운 이 일을 하게 되는 지점 거죠.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신이 아닌 이상 아니, 예를 들어 이게 답변하기 쉽지 않은 조두순 출소 지금 아까 조두순 법 개정이라는 얘기로 나왔지만은 예, 예. 사실 하신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예. 조두순이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청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쪽으로 답하면은 곤란한 지점이 있고 저쪽으로 답하면 또 다 곤란한 지점이 있고.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아무리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두순 그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같은 경우에 예.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한 번 처벌받은 것을 다시 이중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미래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네. 새로운 법을 개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주치 감형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 우리 사회의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부분을 이제는 끊어내는 새로운 문화 정착도 필요하고 이런 방향의 대안 제시를 하면 됩니다. 오히려 주치 감형이 아니라 예. 주치 가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답변들을 할 수 있고 또 답변이 뭐 이 갈등이 서로 아주 심한 거에는 정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좀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한 충분한 정성을 다하는 답변을 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꼭 어떤 문제 제기한 사람에게 완벽한 해결을 내는 그것은 아니다.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위드피플 같은 경우에 5년간 227건을 답변했다거든요. 예. 근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결국 답변이 다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초기 2달 동안에 뭐 2만 3천 건이 들어왔다 해요, 청와대는. 예. 그리고 하루에 한 330건 정도가 되는데 결국 그 답변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유형별로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같은 거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 거기서 국민들은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이지 위로를 받는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없는 거예요. 또 100% 해결책은 못 낸다는 거죠. 청원뿐만 아니라 민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매일 뭐 어마어마하게 700~800건이 들어온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걸 다 그리고 그 민원들이 다 뭐 위법해서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놨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일단 상한가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100% 정답은 못 찾더라도. 자,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수 대법관을 상한가에 무슨 이유입니까? 대법원장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아, 대법원장이죠. 네, 대법원장인데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그 구속 적부심 통해 가지고 이제 김관진 장관이나 임관빈 정책실장 이런 분들 석방되고 예. 또 그리고 또 전병헌 수석도 불구속 수사하게 되니까 여론이 이제 좀 좋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에서 이제 뭐 강하게 판사 개인의 어쨌든 실명을 적시하면서 한 사람의 이력을 파헤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비판하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 보이니까 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제동을 걸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적절하다 보는 게 사실 재판 결과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여론이 휩쓸리기 시작하고 뭐 누구를 보직해임하라 그러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사법부에서 아무도 양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또는 자기 소신에 근거한 판단, 그 판단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어쨌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는 이제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좀 받았지만은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광열 판사가 구속적부심 통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하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잖아요. 석방시켰잖아요. 이것을 두고서 여론이 아주 뭐 거센 비판이 일자 여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여기서 거거든요.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신광열 판사가 우병우 수석이랑 무슨 뭐 동향이고 사법연수 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아주 비열하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이고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관진, 임관빈 건인데 이건 MB 정부의 일을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민정수석인 우병우 수석과의 친소관계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는 연결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댓글 공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부를 그렇게 탄생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 행위죠. 그게 양 정부의 사이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그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심이나 합리적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비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판단이야 국민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두 분 이건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자기의 사법부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과거에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대나 상권 분립이 됐다 하더라도 행정부 위에서 오는 행정부에 의해서 사법권이 제약되는 이거에 대한 방어여야 하지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이나 합당한 비판까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법부만의 성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독립이냐 성역이냐는 엄연히 다른 말씀이세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권력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독립이죠. 사법부의 독립은. 그래서 재판관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법부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 봐요. 그런 국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나는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게 실제로 봤을 때요. 예를 들어 그렇게 여론을 이제 재판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당장 최근의 일로 기억해 보면요. 그 김광석 씨 부인이었던 서혜순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판하면 무조건 유죄예요. 그분은 만약에 국민 여론대로 간다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여론 재판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다른데 그걸 지금 시점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보면 그게 얼마나 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이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여론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피상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치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 재판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에 반해서 이제 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들이 상당한 수사 기록이나 아니면 재판 기록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제 위임한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신광열 판사만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분이 동양 관계고 이랬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저도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판사 교체 등을 했었어야 된다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에 대한 이 판단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자,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이야말로 가장 존중돼야 될 이야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마음껏 흔들리고 춤추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여론마저도 막으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대법원장은 수장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바로 제 한가로 들어가면요. 신광열 부장판사가 그러면은 재판 기록을 보고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는 그럼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까?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불과 열흘 만에 왜 달라졌느냐? 그리고 실질 앞에 앉혀놓고 신문을 더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예. 더 증거주의와 더 많은 객관성을 가지고 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이렇게 보는 대해서 거죠. 판사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물어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적부심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됐나 예, 하면은 이제 사정의 변경이에요. 처음에 구속할 때 어떤 구속할 사안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사정이 변경됐을 때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내보내주기 위한 알겠습니다. 적부하냐, 적당하냐를 보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정의 변경은 전혀 없었거든요. 사정의 변경은 없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유죄 여부 사정 변경 없이 어떻게 석방이 됐는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례적이라는 그래서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나 알겠습니다. 법조 주변에서 이례적 판결이다, 결정이다. 알겠습니다. 이례적이 아니라면 이제 이거는 그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이거 따라야 되는데. 봤을 때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거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와 다르게 합의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뭐 다수 법관이 이렇게 동의한다는 것에 우선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신광열 편타에 대해 가지고 편향성 시비가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 편향성 시비가 뭐냐면은 제가 찾아봤더니 어이없게도 강정구 교수,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석방시킨 분이 이분이에요. 아, 북한에 갔었던 그 강정구 교수.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때 된 분을 이분을 그때 안경대요. 석방시킨 분이 그 보석시켜 석방시킨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벌어진 일이거든요. 우리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우리가 왜 이분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매번 하나 이분이 뭐 결정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거든요. 자기가 구속시켰으면 하는 사람을 구속시키면은 또 칭찬하고 정이고 풀어주면은 적폐냐 나쁜 사람 되고.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허 소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관의 결정을 우리가 대개 국민들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했을까 하는 의문이 간혹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존중해야 되는 건 그렇죠. 맞다. 다 존중하고 흔들면 안 된다는 건 맞지만. 존중하고 있죠. 우리가 다 존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판단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런 판단에 속한다. 왠가하면은 그럼 두 명의 법관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알겠습니다. 판단했는데 왜 그러면 달라지냐? 누구는 그럼 법과 양심을 지켰고 누구는 법과 양심을 지키지 않았느냐? 물론 판단이 다를 수가 근데 있죠. 이제 이준석 위원장님의 얘기는 그런 지적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요새. 허 소장님처럼 이례적인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 강부영 판사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건을 또 다른 건에 이야기로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부영 판사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 처음에 정유라 풀어줬다고 정유라 구속 안 시켰다고 엄청나게 이제 적폐 판사로 찍혔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오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의견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 아무리 법원이어도 성역 아니다라는 게 허준석이 아니라 허성무 소장님 의견이시고 이준석 위원장님의 의견은 그런 게 너무 잦다 요새. 이렇게 하면 적폐, 이렇게 하면 정의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요. 시간이요.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를 말만 하세요, 그냥. 정부 안보 라인입니다. 이번에 ICBM 발사한 다음에 중국 하는 말 다르고 미국 하는 말 다르고 우리 하는 말 다릅니다 지금.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오늘 두 분이 지금 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 문제를 놓고 뜨겁게 붙었습니다. 청취자 한 분께서 바로 이 두 분의 팽팽한 토론이 뉴스쇼를 듣는 이유다. 뉴스닥을 듣는 이유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건전한 토론 필요합니다. 소통 필요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나가실 때는 어느 때처럼 여느 때처럼 손잡고 나가시죠. 뉴스닥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뉴스 가죠.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Y뉴스도 오늘 제가 기다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요 사이에 이것도 역시 미스테리예요. 의문 품고 있는 그 Y 지점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의문이 품어지십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이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수사 같은데 이게 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문 총장의 발언 자체는 원론적인 건데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를 확대 해석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청와대도 나서서 선을 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왜 적폐수사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마 뉴스를 좀 꼼꼼히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 사이에 꽤 논란이 됐던 발언입니다. 연내에 적폐수사 끝내겠다. 일단 연말까지 끝낼 수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보면은 칼로 무베듯이 적폐 수사를 연말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문 총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은 예. 각 부처에서 넘어온 적폐 청산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예.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방점은 최선을 다하겠다에 찍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주요 수사에 대해서만. 예, 예. 그 문 총장은 헌정이 중단될 정도의 사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예. 사태를 정리하는 과정에 짐을 지지 않을 수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은 분명하게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는 주요 수사가 빠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도 빠지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만 남았다. 주요 수사도 빠지고 최선 다하겠다도 빠지고 예. 올해 아니라는 기한만 남은 채 보도가 됐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언론마다 잘라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거 뉘앙스를 들어보면 그래도 어쨌거나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한 건 맞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문 총장의 발언 취지는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나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관계자는 누구라도 빨리 수사를 마치고 싶어한다. 일부러 늘릴 이유는 그렇죠. 없다. 그렇죠. 주요 수사는 가급적 연말 안에 끝낼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연말 안에 수사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예. 수사 대상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거나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그거죠. 예. 그거죠. 예. 예. 여당 의원들하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 문무일 총장 발언에 대해 반대 입장 밝힌 이유도 그거죠. 예,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솔직히 총장이 올해 안에 수사가 안 끝난다는 걸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느냐. 아직 피의자 소환도 안 이루어졌는데 연내에 무슨 수로 끝내겠느냐. 무슨 수로 끝내겠느냐.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의 큰 주제들을 다 건드리고 있으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겠냐. 방점은 신속이다.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개혁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문 총장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는데 어떤 식으로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프레임 자체를 적폐청산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구도로 짜여지고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식의 구도는 사실은 저쪽의 구도 아니냐. 저쪽이라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과거 지난 정권 쪽 얘기를 한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6개월 만에 정리가 되겠느냐. 5년 내내 가더라도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게 미래를 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선미 의원. 예.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문무일 검찰총장님 글쎄요. 며칠 안 남은 올해 내로 주요 수사 마무리 가능하겠나요? 오히려 졸속이 되어 무죄 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페이스북 글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 내용은 이제 좀 제외하고 다른 그래요? 문 총장의 발언 취지가 그런 건 아닐 것이다라는 취지로 바뀌었고요. 민병두 의원은 검찰의 MB 수사 없는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에 반대한다. 적폐 청산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MB는 국정원 적폐의 몸통이다. BBK 다스의 실소유주도 밝혀야 한다. MB가 법의 심판대에서야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피로감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게 있다면서요. 여기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언급을 한 게 적절했다는 의견이 있고 피로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적폐청산 수사를 폐마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반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제 수사 3개월 했는데 수사 피로도를 언급하는 건 좀 무리다. 얼마나 했다고 벌써 필요하다 그러냐? 네, 일부 매체에서 검사 87명 동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40명도 안 된다. 그렇지만 검찰의 고검장급 한 간부는 정권이 바뀐 뒤에 실제 수사는 3개월여밖에 안 됐지만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1년이 됐다. 이미 특검까지 치면 1년 넘었잖아요. 잠깐만요. 근데요. 예. 지금 동원된 검사가 한쪽에서는 80명이라 그러고 실제는 그 절반도 안 된다 그러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실제는 뭡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이제 어제 87명을 동원했다. 전체 검사의 뭐 상당수를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보도는 그 카이 경영비리 수사,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까지 적폐 수사에 포함시켜서 검사 수를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87명. 그리고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도 숫자에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적폐 수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이런 거 다 종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큰 틀이기 때문에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실제 수사에 동원된 검사는 40여 명 수준인데 공판 관여 검사와 다른 사건들까지 묶어서 80명이 넘는다고 부풀리고 있다. 과도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Y 주제로 들어갑니다. 문무일 총장은 왜 적폐 수사를 연말까지 끝낸다고 말을 했는가? 이런 비판들, 우려들이 쏟아질 걸 알면서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 아까도 그 얘기 하셨듯이.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문 총장도 특수통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다 보면 왜 뭐 산불 지나가면은 큰 불을 잡고 잔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큰 줄기를 잡고 가겠다 이런 거지. 그런 의미. 큰 줄기 잡았는데 잔불 정리하다가 또 불 나면은 불 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 두 번째는 검찰에 떠넘기는 식의 적폐청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게 아닌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각 정부 부처별로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개혁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런데 각 정부 부처가 검찰의 수사 의뢰하는 걸로 개혁이 끝나는 것처럼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 중요한 거 다 넘기고 우리는 손 터는 느낌으로. 실제는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문 총장이 이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니겠냐는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검찰총장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존재감이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검찰 뉴스의 중심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사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문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죠. 그래서 호사가들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설을 퍼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게 문무일 총장의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뉴스의 중심이 됐다. 예, 그런 부분들. 진짜로 문 총장하고 윤 지검장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역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관계는 미묘한 갈등 구조입니다. 원래요. 총장이 정점에 있지만은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그렇죠. 문무일 총장이나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물어보면은 역대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자주 소통하고 있다. 이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면 또 민주주의는 엇박자 속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서로 견제하면서. 사실 뭐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건 군사 문화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 해석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청취자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만 뭐 안정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검찰에 소환되긴 되는 건가? 왜 이렇게 흐지부지 얘기가 안 나옵니까? 물어보세요. 문 총장에 대한 지금 MB 수사는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태호 전 비서관, 핵심 참모들 그리고 다스 관련 등에서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B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측근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하지 않는 이상, 예. 박근혜 정부에서 안종범 수석처럼 진술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맞아요. 정두원 전 의원 얘기했잖아요. 나와서 야 같다. 흔적을 잘 남기지 않는다. 예. 결국 원세훈 전 국장이 증언을 국정원장.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렇죠. 뭔가 이거 실마리 잡기 쉽지 않아요. 자기 선에서 꼬리를 잘라버리면 잘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입을 열어라 원국장 그랬거든요. 어쨌건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엇박자처럼 보이지만은 큰 줄기에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국장이라 그랬는데 국정원장의 줄임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MBC 대표이사 사장에 최승호 씨를 선정하기로 결의합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해직 1997일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자,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사장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어색합니다. 어색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은 잤습니다. 네네. 그러죠. 네.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연락 주시고 환영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그 점이 좀 가장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예.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예. 제가 이렇게 사장의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될까? 뭐 이런. 아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에 소감이?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이 무겁죠. 예. 그러니까 1997일이면은요. 내일 모레 글피면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네. 2000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의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게 늘 즐거웠고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그 MBC 구성원들, 제 후배들이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중에서는요. MBC 참 많이 망가졌다. 과거 명성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그래서 정말 MBC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국민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예. 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뭐 이런 가칭인데요.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예.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분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MBC 재건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서 네네. 네. 그 기구를 통해서 쇄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인적 쇄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승호 사장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네. MBC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이제 과거 MBC의 상징, 갈등의 상징처럼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또 신동호 국장 이런 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신동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예.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무려 11명의 MBC 얼굴이었던 아나운서들이 떠나가도록 만들고 열 몇 명의 아나운서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부당 전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앵커는 지금 이제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도본부에서 예. 새로운 앵커 체제를 아마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앵커 체제란 말은 그러니까 앵커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보도본부에서 아마 계획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내부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MBC 분들 만나면은 이런 넋두리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질 올리고 시청률 올리는 거는 차라리 쉬울지도 모른다. 빨리 될지도 모르는데 조직 내 갈등을 풀고 몇 갈래로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잘리고 어떤 사람은 유배 갔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정도의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조직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이제 앞으로 인사가 나면은 간부들이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예. 잘못을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예. 사과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엉어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분들이 또 사과하고 짐질 게 있으면 짐지고 이런 정확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건위원회라는 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되겠네요. 네. 예.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이라고 부르죠. 사장이지. 근데 되게 어색하네요. 부르는 저도 조금 어색은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네. 최승호 사장.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질문들이 좀 무거워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냐면, 네.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가 네. 모두 제어가 탈락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MBC가 제일 낮은 점수 616점 받았대요. 650점 넘겨야지 이게 허가인데. 네. 보셨어요? 예, 기사 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과거에 예. 과거에 이제 경영진들이 했던 잘못으로 인한 그 추락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회복해서 예. 방통위에 이제 믿음을 드리고요. 국민께 믿음을 드리면 아마 방통위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재건 기구는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야죠. 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어제 최승호 신임 사장이 탄생하자마자 논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좀 싸늘합니다.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신임 사장이 MBC 사장실을 점령했다. MBC가 완전한 노영 방송이 됐다.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할 건지,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건지, 시청률은 얼마나 끌어올릴 건지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다. 이렇게 논평.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시청률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영방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MBC는 이제 MBC라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구성원들이 다 이제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주가 없는 회사고 그렇다고 국영방송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노영방송이다 하면 지나친 얘기고요. 경영에 대한 판단은 늘 경영진이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잘못 갈 때 이것은 잘못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그렇죠. 노조가 뭐 MBC에 복직하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고 꿈꿔오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사장이 돼서 돌아오십니다만 네네. 새로운 MBC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면? 네, 저는 하여튼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또 라디오 다 공영방송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이고 뭐 단순히 뭐 시청률만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시청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느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주는 게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묵직한 답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사교양국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사교양국은 뭐 당연히 복원돼야죠. 당연히 복원돼야 한다. 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뉴스부터 시사부터 바로 세우기 작업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승호 PD가 사장으로서 만드는 그 MBC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까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더 부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해직 1997일 만에 사장으로 복직을 합니다. 오늘 그 첫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사장이었습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오늘은 월간 정두원 편입니다. 뉴스쇼의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저 송년회 모임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뭐 저는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불러. 글쎄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네요.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못 하겠네. 아니 정치인들 모이시면 안 불러주는 와중에도 어쨌든 한 번씩 가시면 무슨 얘기예요? 정치인들은 회식 자리. 자기 신세 한탄하죠. 신세 한탄. 예, 정치인들이 이제 뭐 잘하고 못하건 간에 직업 자체가 극한 직업이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세 한탄하면서 회식하죠. 정치 얘기도 막 해요. 정치판이 어떻게 굴러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는 가급적 회식할 때는 안 하죠. 정치 얘기는 되도록 피하고. 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서민들 모이면 연예인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왜 안 하겠어요? 그래요. 극한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뭐 EBS의 극한 직업에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극하게 사셨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오늘 월간 정두원 정치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당은 아마 요즘 회식할 분위기 아닐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여기부터 풀어보죠.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당대표하고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 이어가고 있고 또 예산안 통과 과정에는 소위 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당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이 그냥 엉성하죠. 그리고 당 대표가 정부 여당의 효자 아닙니까? 이 당 대표는. 무슨 말씀이세요? 여당의 효자라뇨? 그러니까 이 당 대표와 또 이 당에 있는 뭐 과거 뭐 친박 세력 이런 지금 존재들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진짜 효자입니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원이 든든한 원군들입니까? 든든할 정도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아니, 홍준표 대표, 지금 지원군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그럽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그러지 않아도 그 막말을 넣고, 내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럼 막말을 쏟아내면서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진짜 여당 도와주는 꼴 아니냐. 이게 지금 원내대표 후보들의 공격 포인트예요. 사실이죠. 그런데 본인은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가 과분한 거죠. 그렇게 보세요. 홍 대표한테? 예,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신이 난 거예요. 한마디 하면 바로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분의 원래 말 습관이 고름이니 암덩어리니 이런 것들 습관입니까? 의도를 해서 이런 말씀을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걸까요? 자극적인 단어들. 습관이야 당연히 습관이고 의도를 했다면은 어리석은 거죠. 지금 자기 자리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홍 대표는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암덩어리를 암덩어리라고 그러지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냐. 나는 그냥 서민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 뿐이다. 예.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문재인 대통령만 신났죠. 하면 할수록 그런 언어를 쓰면 쓸수록. 네. 그래요.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싸늘하게 말씀하셨는데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내일은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내가 관여하겠다. 관여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원내대표의 일은 원내대표 일이고 당대표 일은 대표 일인데 이 원내대표 일까지 내가 관여하겠다라고 한 것이 또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던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천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되면 원내대표랑 잘 협의를 해서 당을 잘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지. 네. 그 전에 원내대표가 내 말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면 내 말 잘 듣게 하겠다. 이게 이제 되게 천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냥 남성들끼리 서로 서열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쩌다가 이 제1야당 대표가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몇 자리를 잘 써서 그랬는지 빨간 넥타이하고 빨간 속옷을 입고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분 친하진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 천박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분하고 대고 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 반론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 제작진들한테. 어쨌든 정두원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맞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럼 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잘 모르실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은 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제1야당 166석의 당이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이렇게 흥행 안 되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당 자체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대표라고 나온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누구 나왔냐면요. 친박 후보로는 홍문종, 유기준, 친홍계 후보로는 이제 김성태 의원이 꼽히고 있고 어제 중립지대 후보들은 단일화를 했어요. 한선교 의원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홍문종, 유기준, 김성태, 한선교.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예측하세요? 저는 별로 다들 맞듣지 않기 때문에 예측 자체를 하기 싫어요. 해보세요. 그래도 좀. 자존심 상해요.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또 웃기잖아요. 친박 우리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친박이 아니래요. 홍문종, 유기준 후보. 친박이 없어졌대요. 참 옛날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보이다가 이제는 딴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라고 나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당도 아니다라고 욕하고 나갔다가 또 분리하니까 다시 들어오고 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언제 친박이었는 듯이 딴청 부리고 이런 분들이 대표 나온다는데 거기다가 예상까지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저한테는 정말 치욕입니다. 치욕적. 예측을 예측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와, 예측 아무나 보이콧. 누가 되든지 말든지. 오늘 너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독설을 쏟아내시니까 제가 이게 생방송인데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예측 보이콧. 요새 자유한국당이 많이 하는 게 보이콧인데 정두원 전 의원도 보이콧 한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분위기가 훨씬 나아진 곳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죠.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다. 캐스팅보트 당의 이점을 극대화했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당이 수혜를 본 게 아니라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수혜를 본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서로 주고받기 하다가 이제 뭐 예산도 많이 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 당은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이 뭐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개인들 장사만 잘한 거죠, 이번 기회에. 아니 근데 지역구 각각이 잘 따갔으면 그 지역 구민들이 지지해서 결국 당 지지율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보십시오, 올라가나 그대로죠. 그리고 지금 바른당과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얘기가 이제 정기 끝나면 다시 또 뭐 점화가 되겠죠. 또 다시 당내에서. 예. 그럼 또 이제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산안 통과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주 억울해합니다. 나는 잠정 합의한 건데 두 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국민의당 대표가 나가더니 갑자기 확정 합의인 것처럼 해간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 내가 순진했다 이러셨거든요. 자기가 무능했다는 것을 자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무슨 자유한국당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니 이미 다 배지 나간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지 나간 다음에.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1분 1초가 다 시각각 변하고 또 전략이 들어가고 뭐 작전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참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잠정합의란 건 없는 겁니까? 있긴 있잖아요. 잠정합의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잠정합의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했어야죠. 어떻게요? 이제 의총에 가서 내가 추인을 받고 오겠다. 그 다음에 발표를 하자. 그렇게 해야죠. 발표 나중에 하자. 네. 사인 나중에 하겠다. 근데 이분 사인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이건 잠정합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분도 확정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반발할 줄을 몰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이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이제 국민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는 이미 이제 서로 거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끝끝내 정책성을 보여주려면 끝끝내 반대를 했어야죠. 잠정합의고 뭐고 했었선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오고 가고 뭐 이런 거 와중에서 그냥 전략적으로 흐물흐물해진 겁니다. 전략 미스라고 보시는 거군요. 판단 미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있는 지지자들한테도 이제 실망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도 잠깐 이 와중에 나왔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3월까지 국회가 개헌 합의를 못하면 내가 대통령한테 발의를 요청하겠다. 왜냐 개헌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개헌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안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개헌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해봐라. 내가 해줄 리가 없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실제로 이제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요. 국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정기국회 끝나면 대통령도 아마 드라이브를 한번 걸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왜 자기네들도 공약으로 내걸어놓고 반대를 하냐면 이제 지방선거에 절대로 불리하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지금 어쨌든 개헌안이 합의가 돼서 이제 지방선거 때 넘어가면 찬반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찬성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러면 이제 저 번호도 다 이제 1번 찍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투표를 많이 해요. 지방선거 때는.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일단 지역 사람들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 재보궐도 있고 또 당도 따로 뽑아야 되고. 따로 뽑아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거기다 개헌까지 더해지면 이게 이제 일괄 투표를 하게 되죠. 아, 그럼 그냥 헷갈리고 막 이런 분들은 그냥 쭉 1번 찍을 거다. 그리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1번 찍던 습관대로 그냥 또 계속 1번 찍을 가능성도 많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수당을 지지하시던 이제 노년층에서 예전에 1번이었으니까 항상 또 이래저래 악재군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 그러니까 절대 반대하겠죠. 저는 이런 식의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요.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중엔 이런 전략적인 이유도 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예요? 그쪽 분들하고 얘기해 보신 거예요? 아니, 저는 뭐 다 알죠.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개헌 투표까지 얹혀가지고 예. 1번까지 얹혀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예. 그런 애도 자유한국당 인기 없는데 절대로 불리하죠. 그래서 개헌에 절대 동의 못할 거다. 네. 그러면 국회에서 뭐 통과 안 될 걸 알면서 일단 대통령이 발의는 하실 거라고 보세요. 드라이브는 한번 걸 겁니다. 걸긴 걸 거다. 예. 하지만 정치 환경상 개헌은 그럼 종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또 종쳤다가 결국은 개헌에서 나오고 마는. 그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뭐 의미 없는 거고. 선거구제 개편도 개헌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가능해지냐면 예. 서로 간의 이익이 불분명할 때. 예, 예. 근데 누구가 이제 훨씬 더 이기고 누가 손해다라고 나오면은 또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정치개혁 원래 특위는 국회에서 지금 정부 수립 이후 표결로 처리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정말 굳건한 관행입니다. 예, 여야 합의로.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요즘 저희 뉴스쇼 앞으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청취자 질문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월간 정두원 코너 앞으로도 뭐 질문들이 꽤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 안희정 지사, 네. 안희정 충남지사의 행보를 한번 정두원 의원이 예측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자극한다고 할까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문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명쾌하게 답변하면 싸움 붙이게 된다. 할 얘기가 있으면 집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이제 작심한 듯이 하는 발언들인데 어떻게 안희정 지사 행보를 보세요? 안희정 지사가 뭐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기 주자가 되려면 예. 낙점을 받아갖고는 주자가 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 외국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예. 현직에 낙점을 받아서 후계자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야 저 사람 찍어 해서 되는 적은 없다? 그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안 뽑아줍니다. 스스로 커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국무총리가 되면 저 사람 뭐 대권 주자라 그러는데 정말 제일 웃기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요. 국무총리는 대권 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황교안 누가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커야지 그냥 박근혜가 시켜준 사람을 누가. 그래서 이제 안희정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좋은 시절 누리지 않거든요. 이제 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항상 70-80% 지지율을 유지할 수는 없을 않아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다 보면 결국 내리막길을 걷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 필요할 때 대립각까지 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저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이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예.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들이 대권 주자가 되겠어요?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찍으면 그 사람이 될 사람도 안 되는 거죠. 될 사람도 안 된다. 예, 현직이 그러니까 찍으면. 국민들은 냉혹합니다. 그 부분은.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 커야 됩니다. 그 계산을 한 거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그 많은 지지층들은 비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왜 문 걸어 잠그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으로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뭘 아는 거죠.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다. 문재인 지지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지지자가 나중에 후보가 되면 또 찍습니다. 또 도와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르지만 차기 주자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는 중앙정치 쪽으로 뭐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 쪽, 김부겸 장관은 난 장관직 계속하겠다 이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방향 잘 잡았다고 보세요? 자기가 일단 뭐 김부겸이야 대통령이 시킨 거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고. 김부겸 장관이라고 좀 해주세요. 뒤에 호칭 좀 붙여주세요. 좀. 아니 제가 친구라서 그래요. 김부겸 장관님. 친구시랍니다. 이재명 지사는 아직도 자기가 이제 더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이재명 시장.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또 거고. 이재명 시장은 왜 지사라고 부르세요? 응? 제가 지사라 그랬어요? 지사라 그랬어요. 아이 실수했네. 이재명 시장은 한 단계 높은 쪽으로 잘 방향 잡은 거라고 보시고 그쪽도 그래요. 안희정 지사도 한 번 지사 더 하는 것보다 중앙 정치로 바로 무대 옮기는 게 낫다고 보세요. 근데 안희정 타이밍이? 지사한테 충고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도 내공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콘텐츠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추상적인 예. 얘기들만 실력을 더 예. 쌓아야 된다. 예. 내공을. 예.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청취자 반응이 뭐 아주 그냥 뜨겁게 들어오는데 강영식님. 김현정 앵커 오늘 땀나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땀나는 거.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예, 월간 시간에 정두원 전 의원한테 던질 질문들 보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야, 12월이니까 이제 언제 뵙는 겁니까? 내년에 다음 월구만.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다음 내년에도 예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는 국회를 해산시켜주세요. 이런 청원도 올라와니까 별의별 청원이 다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소통 창구로서 이게 역할을 하려면요. 예. 결국에는 안 되는 걸 왜 안 된다는지 국민에게 납득시킬 정도의 권위가 되면 이게 소통 창구가 됩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SNS로 소통한 정치인들도 그렇지만은 보면은 한 10개 글이 올라오면요. 자기가 답하기 좋은 건 3개만 답하면은 보통 소통 잘한 정치인 소리 들었어요, 지금까지. 나머지 7개는 그냥 곤란하거나 하면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보면 청원 올라온 것들 중에 보면은 예. 물론 이제 20만 개 도달한 것들도 살펴봐야겠지만은 한 달에 20만 개가 넘어가면 답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한 수가 예를 들어 올린 것들, 예를 들어 동성혼에 관해 가지고 예. 청와대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답변 안 하고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지금 당장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답변하면서 낙태죄 관련해 가지고 그 가톨릭에서 교황의 입장을 잘못 이제 인용했다가 항의를 했죠. 사과했잖아요, 가톨릭이. 사실상. 예. 그러니까 가톨릭 찾아가지고 사과하고 이런 것처럼. 예. 이게 상당히 곤란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왜 교황 말을 인용했겠습니까? 본인들의 논리로 풀 수 없으니까 교황 말을 인용해가지고 어쨌든 대답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인용해가지고 교황께 아주 이제 뭐 좀 불경스러운 이런 이 하게 되는 지점 거죠.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신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 조두순 답변하기 쉽지 않은 조두순 출소 지금 아까 조두순 법 개정이라는 얘기로 나왔지만은 예. 사실 하신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예. 조두순이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청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쪽으로 답하면은 곤란한 지점이 있고 저쪽으로 답하면 또 다 곤란한 지점이 있고.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아무리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조두순 그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같은 경우에 예.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한번 처벌받은 것을 다시 이중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미래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법을 개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주치 감형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 우리 사회의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부분을 이제는 끊어내는 새로운 문화 정착도 필요하고 이런 방향의 대안 제시를 하면 됩니다. 오히려 주치 감형이 아니라 주치 가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답변들을 할 수 있고 또 답변이 뭐 이 갈등이 서로 아주 심한 거에는 정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한 충분한 정성을 다하는 답변을 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꼭 어떤 문제 제기한 사람에게 완벽한 해결을 내는 그것은 아니다.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위드피플 같은 경우에 5년간 227건을 답변했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결국 답변이 다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초기 2달 동안에 뭐 23,000건이 들어왔다 해요. 청와대는. 그리고 그거 하루에 한 330건 정도가 되는데 결국 그 답변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유형별로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같은 거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성을 다하는 모습 거기서 국민들은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이지 위로를 받는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없는 거예요. 100% 해결책은 못 낸다는 청원뿐만 거죠. 아니라 민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매일 뭐 700~800건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그리고 그 민원들이 다 뭐 위법해서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놨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일단 상한가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100% 정답은 못 찾더라도. 자,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수 대법관을 상한가에 무슨 이유입니까? 대법원장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이죠. 네, 대법원장인데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그 구속 적부심 통해 가지고 이제 김관진 장관이나 임관빈 정책실장 이런 분들 석방되고 또 그리고 또 전병헌 수석도 불구속 수사하게 되니까 여론이 이제 좀 좋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에서 이제 뭐 강하게 판사 개인의 어쨌든 실명을 적시하면서 한 사람의 이력을 파헤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비난하는 모습 보이니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제동을 걸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적절하다 보는 게 사실 재판 결과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여론이 휩쓸리기 시작하고 뭐 누구를 보직해임하라 그러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사법부에서 아무도 양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또는 자기 소신에 근거한 판단, 그 판단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어쨌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는 이제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좀 받았지만은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광열 판사가 구속적 부심 통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하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잖아요. 석방시켰잖아요. 이것을 두고서 여론이 아주 뭐 거센 비판이 일자 여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여기서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신광열 판사가 우병우 수석이랑 무슨 뭐 동향이고 사법연수 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아주 비열하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이고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관진, 임관빈 건인데 이건 MB 정부의 일을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민정수석인 우병우 수석과의 친소관계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는 연결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댓글 공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부를 그렇게 탄생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 행위죠. 그게 양 정부의 사이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그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심이나 합리적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비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판단이야 국민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두 분 이건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자기의 사법부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과거에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대나 상권 분립이 됐다 하더라도 행정부 위에서는 행정부에 의해서 사법권이 제약되는 이거에 대한 방어여야 하지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이나 합당한 비판까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법부만의 성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독립이냐 성역이냐는 엄연히 다른 말씀이세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권력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독립이죠. 사법부의 독립은. 그래서 재판관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법부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되게 위험하다 봐요. 그런 국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나는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게 실제로 봤을 때요. 예를 들어 그렇게 여론을 이제 재판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당장 최근의 일로 기억해 보면요. 그 김광석 씨 부인이었던 서혜순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판하면 무조건 유죄예요. 그분은 만약에 국민 여론대로 간다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여론 재판을 해라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다른데 그걸 지금 시점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보면 그게 얼마나 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이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여론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피상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치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 재판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에 반해서 이제 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들이 상당한 수사 기록이나 아니면 재판 기록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제 위임한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신광열 판사만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분이 동양 관계고 이랬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저도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판사 교체 등을 했었어야 된다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을 보이는 인물들에 대한 이 판단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자,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이야말로 가장 존중돼야 될 이야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마음껏 흔들리고 춤추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여론마저도 막으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대법원장은 수장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바로 제 한가로 들어가면요. 신광열 부장판사가 그러면은 재판 기록을 보고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는 그럼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까?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불과 열흘 만에 왜 달라졌느냐? 그리고 실질 앞에 앉혀놓고 신문을 더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예. 더 증거주의와 더 많은 객관성을 가지고 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물어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적부심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됐나 하면은 이제 사정의 변경이에요. 처음에 구속할 때 어떤 구속할 사안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사정이 변경됐을 때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내보내주기 위한 적부하냐 적당하냐를 보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정의 변경은 전혀 없었거든요. 사정의 변경은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유죄 여부 사정 변경 없이 어떻게 석방이 됐는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례적이라는 그래서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나 법조 주변에서 이례적 판결이다, 결정이다. 알겠습니다. 이례적이 아니라면 이제 이거는 그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따라야 되는데. 봤을 때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거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와 다르게 합의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다수 법관이 이렇게 동의한다는 것에 우선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신광열 편타에 대해 가지고 편향성 시비가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 편향성 시비가 뭐냐면은 제가 찾아봤더니 어이없게 강정구 교수,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석방시킨 분이 이분이에요. 아, 북한에 갔었던 그 강정구 교수.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때 된 분을 이분을 그때 석방시킨 분이 그 보석시켜 석방시킨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벌어진 일이거든요. 우리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우리가 왜 이분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매번 하나 이분이 결정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거든요. 자기가 구속시켰으면 하는 사람은 구속시키면은 또 칭찬하고, 정이고 풀어주면은 적폐냐? 나쁜 사람 되고.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허수정님 답변 듣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관의 결정을 우리가 국민들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했을까 하는 의문이 간혹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존중해야 되는 건 맞죠. 법치주의 근간 흔들면 안 된다는 건 맞지만. 존중하고 있죠. 우리가 다 존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판단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런 판단에 속한다. 왠가하면은 그럼 두 명의 법관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판단했는데 그러면 누구는 그럼 법과 양심을 지켰고 누구는 법과 양심을 지키지 않았느냐? 물론 판단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준석 위원장님의 얘기는 그런 지적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요새. 허 소장님처럼 이례적인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 강부영 판사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건을 또 다른 건에 이야기로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부영 판사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 처음에 정유라 풀어줬다고, 정유라 구속 안 시켰다고 엄청나게 이제 적폐 판사로 찍혔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오해라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의견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 아무리 법원이어도 성역 아니다라는 게 허준석이 아니라 허성무 소장님 의견이시고 이준석 위원장님의 의견은 그런 게 너무 잦다 요새. 이렇게 하면 적폐, 이렇게 하면 정의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요. 시간이요.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를 말만 하세요, 그냥. 정부 안보 라인입니다. 이번에 ICBM 발사한 다음에 중국 하는 말 다르고 미국 하는 말 다르고 우리 하는 말 다릅니다 지금.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오늘 두 분이 지금 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 문제를 놓고 뜨겁게 붙었습니다. 청취자 한 분께서 바로 이 두 분의 팽팽한 토론이 뉴스쇼를 듣는 이유다. 뉴스닥을 듣는 이유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건전한 토론 필요합니다. 소통 필요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나가실 때는 여느 때처럼 손잡고 나가시죠. 뉴스닥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뉴스 가죠.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Y뉴스도 오늘 제가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 자영업자들도 그동안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저도 고통을 많이 호소해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찬성 쪽으로 많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 조사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대통령 지지도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소폭 하락한 7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추이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추이 70.3, 70.1, 71.6,
73을 지난주에 찍었고 네. 71.5로 다시 떨어진 이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주 초 중반까지 김관진, 임관빈 구속 적부심 석방 이후에 보수층이 일부 이탈한 측면이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주 중반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 같았으면 더 떨어질 텐데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일간으로 보면 긍정평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니 미사일 발사하면 이게 안보 문제고 안보 이슈 터지면 늘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기 마련이었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2분 만에 첫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전 징후를 포착해서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 대응을 잘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됐단 말씀이에요? 예, 한미 정상간 통화도 두 차례나 이루어졌죠. 그렇죠. 관련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전반적으로 이게 어쨌든 조금 떨어진 이유는 그러면은 구속 적부심 석방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또 문 대통령 내란죄 형사 고발 주장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보수층이 주 초까지는 조금 결집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주 중후반 들어가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그다음에 또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금 사적 유용 보도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주 후반에는 상승을 했는데 주간 집계 전체로는 1.5% 하락한 71.5%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0.2%포인트 오른 52%, 자유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17.6%, 바른정당이 0.3%포인트 빠진 5.2%, 정의당이 1%포인트 빠진 5.1%, 국민의당이 0.1%포인트 오른 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빠졌었는데 이번 주에 회복한 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설명했던 부분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요. 주초에는 김관진, 임관빈 구속 적부심 석방 관련된 소식,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이런 안보 이슈에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항상 올라갔는데요. 주후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원 전 원장들의 자금 사적 유용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주반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인 11월 27일 27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5,5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9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5%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청취자들께서요. 조금 전에 저희가 상벌점제 가지고 뜨겁게 얘기하고 문자가 지금 상당히 저 학부모입니다. 학생입니다. 교사입니다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한 분께서 이거 한번 여론에서 돌려달라. 상벌점제 폐지냐 유지냐.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죠. 이거는 이제 또 우리 둘째 아들이 직접 이해 당사자였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하나 더는 뭐냐면요. 노키즈존 있잖아요. 노키즈존이 또다시 요즘 이슈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스키즈존이라는 게 또 생겼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좀 돌려달라. 주문이 많습니다. 숙제 가득 안고 가시네요. 이택스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K-팝 선율이 신나네요. 저희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K-팝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훨씬 나이가 어리시니까. 이게 이상한 게요. K-팝은 보통 남자 아이돌들이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K-팝으로 분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여자 아이돌도 많아요.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규모가 시장 규모가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제가 아는 바는 2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아는 여성 아이돌들은 K-팝의 분류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러면 누구? 여성 아이돌은 누구 팬? 저는 다 좋아합니다. 레드벨벳 좋아하고요. 다 좋아하는 한 분과 특별히 잘 모르겠는 한 분이 함께하는 뉴스닥 두 패널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청취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이석화님은 노동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한탕주의에 빠져드는 이런 세태에 걱정하셨고 3292님 도박보다 더 무서운 판 같네요. 이걸 그냥 놔둬야 될까? 투자 말이 좋아 투자지 사람 잡는 것 같다 하셨어요.
반면에 5464님은 이거 뜬구름 잡는 가상화폐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암호화 화폐라는 용어가 맞고요. 건전하게 발전시키면 좋은 취지인 건데 좋은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기처럼 흘러가고 있는 판을 걱정하신 분도 계시고요. 최철규님, 과거 네덜란드 튤립 돌풍, 튤립 거품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역시 걱정. 장정환님은 정부 개입 반대하셨어요. 들어보니 도박 같은데 정부가 왜 개입을 해야 하나요? 나중에 이분 표현 그대로 쓰자면 홀딱 다 날리고 정부의 책임 돌리고 피해 보상해달라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규제를 놓고도 찬반이 좀 엇갈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정부도 그걸 놓고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TF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금감원 피해자 인터뷰 듣고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한숨 쉬셨어요. 9965님. 그동안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셨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오늘 그 소송 건다는 것 승소하시기 바란다. 이런 응원 문자들 고맙습니다. 자,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 들어가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예산안 통과됐잖아요. 네. 아동수당, 기초연금, 군인 월급 인상. 두 분은 어디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예비군 수당이 좀 많이 올랐으면 제가 좀 적용받을 것도 있는데 예비군 수당 문제는 크게 주제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없어요. 해당 사항. 저도 아무 해당 사항 없지만 지금 청취자들의 관심 또 네티즌들의 관심 보면 좀 실검 보면은요. 아동수당이 1위.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최저임금, 군인 월급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밤새도록 올랐을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어제 예산안 협상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어쨌든 지키지 못했죠. 12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법정 시한을 못 지켰다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인이 다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다만 이제 그 협상 과정을 보면은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상한가가 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당은 상한가가 됐는데 그 당의 대표는 하한가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느낌이었는데. 아까 행간에서 지적했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의당이 챙길 걸 싹 다 챙겼어요. 호남 그 무한공항을 경유하는 KTX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분들을 다 챙겨갔는데 자유한국당은 거의 패싱 수준이잖아요. 한국당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못 챙겨가. 그 원래 이 전략이 그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 두 요구를 다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협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협상은 양자 협상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땡기기가 수월하고. 캐스팅보트 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은 초조해지고 밀려날 수 다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발표문을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얼굴이 굉장히 이그러져 있죠.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주 밝고.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의원 빼가기 할 때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면 교섭단체가 4개면은요 2대2 구도가 나올 수 있어요. 교섭단체 협상할 때.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석수는 둘이 합쳐서 똑같은데 교섭단체 수가 2에서 하나로 줄었어요. 고깃집에 4명 앉아 있는 거랑 3명 앉아 있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런 국면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엔 예산안이다 보니까 과반을 넘기면 된다는 그런 수치적 그 압박이 있었던 거지만은 법안 처리는 180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또 한국당이 존재감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앞으로 있는 여러 정치 일정 중에서 지금과 같이 자유한국당이 고립주의를 택했을 때 꼭 180석 그 문제라고 해가지고도 쉽게 이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의원들 중에서 지금 검찰 수사 받는 사람이 좀 있어요. 있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어떻게 수사받다가 잘못돼가지고 실제 국회 출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당장 오늘 최경환 의원이 검찰 출두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실제로 한 110석 미만 정도로까지 이제 간다고 하면은 이건 국회에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20을 지켜야지만이 180석 저지선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 오늘 저 의원총회에 가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합의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데 항의가 거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법 없는 거죠. 그렇죠. 어제 이미 거셌고요. 어제도 거셌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다는데 더 거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없는 상황. 이미 표결에 들어가면은 변수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상한가 하한가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상한가 국민의당, 하한가 자유한국당 같은 느낌인데 보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누구 골라오셨어요? 예,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청와대 청원 코너 이준석 위원장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뽑았습니다. 상한가로. 네. 우선 청와대 청원 코너. 정확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국민청원 게시판 이걸 상한가로. 그렇죠. 왜입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모든 것들은 이 코너에 지금 청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낙태죄 폐지 청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두순 석방이 곧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석방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죠. 청원. 그다음에 술 먹고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좀 감형해 주는 것을 주치 감형이라는데 이제도 안 된다는 청원 들어와 있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떠올랐던 그 권역 외상센터 지원 청원도 있었죠. 지원 청원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뭔가면 아까 제가 아이돌 그룹 잘 모르는데 실제 잘 몰라요. 근데 이 엑소라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팬들이 어느 시상식에서 이 굉장히 이 그룹이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을 별로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상식 자체 없애라는 청원도 와 있고. 마마 시상식이라고 젊은 층들은 알 거예요. 이거 근데 심지어 한국에서 하지도 않아요, 이거. 그 시상식 없애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로. 이거 한국이 아니라 청와대. 한국. 홍콩에서 하고 이런 행사인데 이걸 없애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그 우리 탤런트였던 박수진 씨 결혼해서 아기 낳았는데. 배용준 씨 부인. 그 또 이제 뭐 특별한 혜택이 있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병원 특혜 받았는지 조사해 주세요. 청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관심 사항이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청원이 다 올라오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것도 청와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거는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도 있는데 그건 청와대 몫은 아니죠. 또 설사 행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또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가 장을 마련해 준 게 훌륭한 일이고 또 소통의 장.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장.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은 그럼 국민들 그 제기했던 사람들이 나에게도 어떤 관심이 있고 국가가 응답하구나 하는 이런 걸로서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답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거든요. 57,000개 이상의 청원글이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4일이에요, 이 대표님.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에 산타 선물 기다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간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산타 선물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그럼요. 연말 되면 그래도 가족들끼리 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있죠. 연말 그렇죠. 연시에. 있죠. 꼭 챙겨야 될 분들. 혹시 그럴 때 김영란법 좀 신경 쓰이세요? 아무래도 뭔가 선물을 해야 되는 이럴 때. 그럼요. 신경이 쓰이죠. 혹시나 받는 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저 역시 받을 때 확인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영란법 대상이냐 아니냐. 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여론조사기관 사장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주십시오. 지난 추석엔 어떠셨어요? 좀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그럼요. 저는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신경이 쓰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받는 입장에서도 이제 물어보지 않는 분들은 그 무게감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죠. 선물을 받을 때 옛날에 무거운데 좀 많이 가벼워진 느낌. 자, 여러분 건의기에서요. 지금 김영란법 개정을 저울질하고 있죠. 일단 1차 표결은 부결됐습니다. 뭐였냐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상한선을 올리자. 요거 가지고 표결 붙였는데 부결됐고요. 그러자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똑같은 걸 다시 올릴 수는 없게 되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뭐냐면 농축수산물 10만 원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줄이겠다. 요런 안. 요 안을 가지고 12월 11일에 표결에 붙입니다. 두 번째 표결입니다. 저희 이 대표님 금요일에 요거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어요. 찬반 토론을 한 후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현안 유지 쪽이 좀 많았습니다. 경조사비도 건드리지 말고 농축수산물도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리얼미터에 여쭌 거예요. 국민 여론 조금 더 폭넓게 조사해보자.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12월 1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2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06명이 응답했습니다. 5.4%의 응답률이었고요.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결된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사비 한도액 3만 원과 선물비 5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만 허용하되 농축수산품과 화훼 한정의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인데요. 예.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보셔야 될 것이 그냥 농축수산물만이 아니라 농축수산물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네. 잘 모르겠어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3.3%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27.5%로 대략 2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한다. 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가 63.6%. 네. 반대한다가 27.5%로 나타났는데요. 27.5%.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찬성하는 편 41, 매우 찬성 22.3%, 예, 합쳐서 예. 63.3이었고요. 반대는 반대하는 편이 13.9, 매우 반대가 13.6, 합쳐서 27.5%, 2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청취자 문자만으로 봤을 때 여론하고는 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 정족수 1명이 부족해서 이제 부결이 된 이후에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양새가 좋지 않게 부결이 됐다. 권익위원장이 그때 국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예. 이 1명이 부족해서 이제 전원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가 내년 설 연휴 이전에 김영란법을 손질해서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좀 관심을 이제 갖게 됐다. 근데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로 좀 전환되는 이슈로. 과정. 네, 그래서 현 여권 지지층에서 관심을 갖고 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면까지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분석해보면 실제로 그래요. 대통령 지지층,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찬성이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68.3%로 예.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이 62.1%,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그보다 낮은 59.7%가 찬성을 했고요. 바른정당 58.3%.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의 입장 관련 보도 그리고 사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관련한 연구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향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보도도 또 몇 달 만에 다시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좀 우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인다는 점을 저희가 질문 과정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 기준이 강화된 측면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화로 보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현안보다 더 강화된 거 아니에요? 경조사비가 5만 원 되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 1차 개정안보다는 2차 개정안이 강화된 측면이 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지난번 조사보다는 많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3.3%가 개정 찬성, 27.5%가 반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직업별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요. 농림축산업 종사자들은 무려 80.9%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도 71.4%가 찬성을 해서 실제 이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이 농림축산업 종사자들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자영업자